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죠. 정말 제2차 탄핵, 2016년 제2차 탄핵으로 인해서도 나라가 무척이 혼란했고, 그래서 결국 종북좌파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찬탈해가지고 5년 동안 정말 나라를 망가뜨려서 정말 우리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투쟁하는 가운데 간신히 보수 정권을 바뀌었는데, 이나마도 또 3년 만에 반신하자마자 더욱더 조기에 탄핵 정국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히려 1차 때보다 2차 때에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1차 때는요, 태극기 국민들이 밖에서 대단했잖아요. 대단했지만 내부 상황을 아무도 몰랐어요. 맞아요. 내부에서는 뭐 정말 별의별 짓거리가 다 있었는데, 밖에서는 태극기 그 인원에 취해가지고 뭐 탄핵 기각되는 줄 알고 그러다가 6명이 또 이렇게 강경진압위에서 어처구없이 정말 스피커가 떨어져서 머리가 깨져 죽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경찰이 호술해요. 어쨌든 그런 비극을 당했습니다만은 이번은 전혀 다릅니다, 상황이. 왜냐하면 감사하게도 정치권 내부의 소식을 정확하게 아는 조원지 대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밖에서는 지금은 소수지만 7년 동안 투쟁 과정이 힘들지만 그래도 정의와 진실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강력하게 결합된 우리공화당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아직도 침묵하지만 우리를 지지하고 또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하려고 하고 하는 다수의 보수우파 국민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들이 결합될 때에 마지막에 어떤 의미에서 종북좌파와 최후전쟁까지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아멘. 또 감사한 거는 또 하나 차이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그 돌아가는 정국을 모르고 특검을 받았잖아요. 그 받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니까 특검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지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특검 조사를 통해서 청문회와 특검을 통해서 완전히 국민들을 더 세뇌시켰던 거 아닙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특검의 주범이 윤석열이었고, 또 청문회를 통해서 12월달 뭐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국회 청문회가 완전히 선동의 장이 돼가지고 인신매매 공격하고 마녀 사냥하고 최순실 다 죽일 년으로, 박근혜 대통령 다 죽일 년으로 정말 그렇게 이제 몰아가는 상황. 그리고 그들은 대선 플랜까지 다 있었잖아요. 다 죽어야 될 홍준표를 대법원에서 살려가지고 대선 후보를 세우고, 거기에 유승민 또 탈당해가지고 대통령군하고 안철수, 당연히 뭐 가만히 있어도 문재인이가 되지, 이거 분열됐으니까. 그런 공작을 다 해놓고, 그러니까 문재인도 겁이 들 성나니까 취임식도 후다닥 해쳐버리잖아요. 취임식도 국회의사당에서 그냥 후다닥 해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도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문재인하고 2012년 대선년 됐을 때 그때 이미 종북좌파 정권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보수 우파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있을 때였었거든요. 해외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봤잖아요. 그렇게 종북좌파들이 온갖 난리 떨어지 않습니까? 이승만 죽이고 박정희 죽이고 100년 전쟁 영화 만들어가지고 선정선동하고 언론 방송이 다 문재인 되는 거로 다 그렇게 다 했는데, 뒤집어 보니까 51.6%야. 과반수야, 과반수. 그 무슨 얘기야? 아무리 종북좌파가 온갖 선전선동과 공작을 해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보수우파를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탄핵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것도 원래는 2017년 봄쯤에 한 1년 남겨놓고 대선 전국에 그걸 터뜨려가지고 뒤집으려고 했는데 일찍 터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2016년에 10월 24일 날 국회 가가지고 통일을 준비하는 개헌을 하자고 하니까 겁이 덜컥 나가지고 미리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터뜨린 건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순이 많았지만 그래도 뭐 한통속이 돼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다행한 거는, 여러분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담아보셨지만 네. 뭐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싸운다 그랬어.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한 차이입니다. 맞아요.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모르고 하면서 그래 넘어갔어. 그러니까 다 멍청하니까 태극기 국민들만 싸워달라고 막 계엄 선포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황교안 체제로 넘어가니까 황교안이 뭐 해줄 줄 알고 또 황교안한테도 했는데 못했는데 이번은 다행인 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우직함을 가지고 투쟁하겠다는 데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문제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을 이제 제가 오늘 36장을 묵상하고 그다음에 37장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게 그 유명한 마른뼈 사건입니다. 마른뼈가 살아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보인 5가지 기도 제목이 그걸 묵상하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마른뼈와 같이 된 거예요. 뼈만 남았어. 체제만 남아있지. 겉으로는 헌법, 입법, 사법, 행정, 언론, 방송이 자유 체제만 남아있지. 이게 마른뼈가 된 거야. 그냥 아무것도 숨도 못 쉬고 행동하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시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서 붙고 결합을 하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그 다음에 살이 붙고 가죽이 붙은 다음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게 엄청난 여호와의 군대가 되더라. 그래서 그 5가지 기도 제목을 만들어 놓고 화장실에 가서 우연히 핸드폰 틀어보니까 담화를 하더라고. 통화를 하더라고. 담화를 제가 다 또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담화 내용만 보면 우리 공화당이잖아요. 담화 내용 보면 딱 우리 공화당의 강령이요, 우리 비전이요, 우리가 투쟁이요,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희망인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이 싸우겠다는 최고 국가 지도자가 그래서 탄핵이든 뭐든 하라, 수사든 뭐든 해라, 싸우겠다. 여기에 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국의 추이 가운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원내대표가 권성동이가 됐죠. 맞아요. 김태호가 되면은 그래도 유명한데 자 그러니까. 원내대표 권성동이가 되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한동훈이가 정통성이 있다. 뭐요? 한동훈 지지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요? 그 새끼 나쁜. 그러니까 에휴. 이 배신을 밥 먹듯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배신했다가 이번에 친윤계 또 대표적이잖아요. 친윤 대통령 세우는데 공신이었다고 친윤계 대표적이었는데 이번에 당대표 되자마자 한동훈이가 정통성이 있다고 하는 말에 한동훈이를 또 배신하는 거예요. 어머 진짜 좀 미쳤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한동훈이 보세요. 담화 끝나자마자 그래. 내란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뭐 이건 뭐 완전히 한동훈하고는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왼수지간이 된 거죠. 이미 감정 싸움을 넘어서 권력 다툼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압살롬의 아버지 죽이는 경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권력이라는 게 형제간에도 죽이잖아요. 그게 형제의 날입니다. 맞아요. 제1차 태종의 형제의 날. 자기 이복 형제 죽이고 자기 친형제 죽이고 형제란 정도가 아니잖아요. 권력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게 압살롬의 발행입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심지어 그 아들을 죽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자가 아달랴가 정권 잡으려고 아들도 다 죽이는 게 권력입니다. 그런 단계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권력의 눈이 먼 그야말로 야망의 화신으로 대통령 후보가 돼서도 안 되고 대통령이 돼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서도 축출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스탠스가 정확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이는 사악해서 안 되고 문재인보다 더 사악하고 그야말로 파렴치범이야. 파렴치범. 이건 치사해서 치산. 근데 그런 치산 파렴치범이 정치를 하면서 성남시장 도지사까지 하고 대통령 후보까지 됐는데도 이런 거 하나 못 쳐내고 오히려 멀쩡한 대통령을 쳐내려고 하는 이런 정국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하게 보긴 본 거예요. 국민 각성밖에 없다. 국민을 각성시키는 밖에 없다. 사실 우리가 7년 동안 한 게 그거였거든요. 그렇죠. 했는데 언론 방송에서 안 하는데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각성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와 이제 매치점이 되고 우리의 역할이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탄핵으로 갈 거예요. 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라는 거고
그러려면은 8명만 탄성법이 되는데 8명 정도가 아니지. 한 30명 정도는 넘어갈 것 같다. 자, 그렇게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 때는 한 60명 넘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또 한동훈 중심으로 당대표 중심으로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서로 뭐랄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묻어가려고 30명 정도는 한동훈이를 지지하면서 탄핵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탄핵 정국이 들어가면 3개월이면은 탄핵 심판이 납니다. 물론 법리적으로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간단한 거야 이거는. 간단하지만 3개월 동안 또 언론 방송하고 또 종북작파들이 얼마나 지랄 발광을 하면서 헌재를 압박하겠어요. 이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헌재가 또 판결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에 판결이 되면 조기 대선이 들어가서 5월이나 6월에 조기 대선이 들어간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제 이 정치 일정을 정확하게 알게 됐다는 거야. 8년 전에는 몰랐어 하는 사이에 결국에는 문재인까지 갔거든요. 하는 사이에. 여러분 보세요. 조기 대선 들어가니까 태극기가 다 홍준표로 붙었잖아. 그렇게 홍준표 욕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여당의 후보가 되니까 그걸로 다 붙으니까 우리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는데 그나마 조원지 대표가 붙잡아준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확한 스케줄을 우리가 다 알고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종북좌파가 언론 방송이 대단한 것 같아도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도 이제 학습이 돼가지고 지켜보는 거야. 지켜보고 말은 안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방송이 24시간 저렇게 떠들어도 이제 국민들이 웬만한 어떤 의미에서 지금 지랄 발광하는 거는 종북좌파만 지랄 발광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10만 명이 지난번 국회에서 모였잖아요. 10만 명이 있어도 대부분 중국인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다 골수들이에요. 골수들. 2016년 촛불 때는 목사님들도 갔었어요. 그게 정의인 줄 알고 또 사실 정의라면 나라도 가지. 그게 정의라면. 근데 속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생들도 속고 대학생들도 속고 거기 가서 인증샷 했지만 후회하는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야. 창피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은 뭐냐? 더 지랄 발광하는 것 같지만 골수만 남은 거야. 그 골수만 남으니까 말하는 거 하나하나 행동하는 거 다 안 맞잖아. 그러니까 뭐 내란이라고 그러고 뭐 계속 그렇게 물고 늘어지고 한동훈까지도 거기 매몰돼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그 리콴유라는 수상이 왜 중요한 거 하니 이 싱가포르도 이런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싱가포르는요 아시는 대로 70%가 중국인입니다. 그 중국인 70% 가운데 그 중에 90%가 공산당이에요. 다 중국에 연결돼 가지고. 근데 그거를 진압해 가지고 공산당 세력을 축출하고 자유민주주의 싱가포르를 발전시켰잖아요. 그 비결을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이 종북좌파는 권력과 이념에만 충실해 가지고 코너를 자꾸 몰면 전응화적인 자기 증후군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너에 몰면 그거를 극복해보려고 아주 전응화적인 그런 행동을 해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북좌파가 학원 사태를 초등학교에서 부모들이 해가지고 학원 사태를 일으키면 강경하게 진압을 하는 듯하면 얘네들이 지랄 발광을 한다는 거야. 그럼 지랄 발광을 하면 뭐 학교를 때려부시고 이렇게 되면 학생들과 엄마들이 보고 이건 아닌데 하면서 돌아서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종북좌파의 전응화적 자기증후군이라 그래요. 종북좌파의 전응화적 자기증후군. 그래서 계속 코너로 몰면 전응화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정상적인 이성과 상식과 양심을 가진 국민들이 보면 저 완전 전응화야. 이재명이도 전응하고 국회에서도 하는 우원식의 국회의장도 국회의장이면은 정말 대통령 다음에 서열 2인데 전응화적인 가장 중요한 게 중립의 의무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전응화적인 자기 증후군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막.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보고 하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런다 하더라도 한동훈이가 대표가 되면 후보가 되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게 유명한 학자가 그랬습니다. 결국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 두 세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한 정책을 내면 거기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뭐예요? 45대 45가 됩니다. 45대. 그러니까 마지막 그 10%에서 6%를 끌어내리는 거. 결국 1%가 좌지우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동성애라든지 뭐 소수라든지 여기에 관심 이유가 바로 그 1%를 위해서. 그러죠.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게 나쁜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 단계를 겪게 된 겁니다.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제도라는 거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말했지만 아무리 천사같이 통치를 해도 반대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악해도 지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두 세력이 권력 대결을 하다 보면 결국에 45대 4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0%에서 6%, 결국 1%가 좌지우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이가 된다는 거는 100% 필패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찍을 거야 안 찍을 거야? 안 찍지. 어떤 의미에서 이재명이보다 더 미운 놈이 한동훈이가 되는 그렇게 생각하는 보수 진성 보수파 국민이 많단 말입니다. 그랬잖아요. 아주 망해봐라 그래. 이재명 돼가지고 아재 나라가 망해봐야 국민들 정신 차리지. 그런 사람들 많아. 내가 놀란 게 우리 한참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그럴 때 민노총이 시위하잖아요. 야 서대문의 여성 동지인데 민노총도 시위하는데 야 그래 이석기 석방해 이석기 대통령 만들어 보자. 그 나라가 망할 꼴을 봐야지 니네가 정신 차리지.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시위하던 민노총 사람들이 아유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점잖게 말려. 왜 말리나 그랬더니 그 안에 시위하는 사람은 다 중국 사람이야. 그 안에 행진하는 사람은 다 중국 노무자들이고 밖에서 민노총 애들이 접촉 못하게 이렇게 인도하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민노총 애들이 막 그렇게 막 영사하는데도 쩔쩔매. 그리고 그 중에서는요 우리도 알아요. 할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한동훈이가 되면 이재명하고 절대로 못 이깁니다. 얘네들 뭐라 할 거고 공작도 할 거고 선거 부정 얘기 이번에 아주 하셨잖아요. 처음으로 존댓말 나오네. 선거 부정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조원진 대표가 하는 말대로 제야의 보수 세력이 결집하고 국민의힘당 내에 단 한동훈 세력. 그래서 한동훈을 쫓아내면 좋고 그래서 그 세력과 결합을 해서 신선한 경제도 알고 또 정치의 부정부패도 없고 또 통일의 자유통일의 어떤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결함이 없는 그런 보수 후보를 내세워야만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게 우리는 이런 스케줄과 일정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공화당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조원진 대표님 역할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1차 때보다 더 혼란하고 더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아니다.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루속히 저 보수파 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정광훈이하고 한동훈이를 정리하게 될 때 우리는 찰나의 승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재미난 거는요. 제가 2015년에 한국에 와서 그 전부터 그랬지만 제 삶에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메모하고 기록을 했는데 오늘 또 순서에다 보니까 2015년에 5월 달인가 어떤 그 세미나에서 정광훈이를 만났더라고. 만난 기억이 있는데 무슨 대화를 했는지까지도 기록이 돼 있어. 희한하게 그때 정광훈이는 나름대로 보수파의 그 목사로 이승만 대통령 일대기 만든다고 서세원이 있죠. 서세원 데려다가 영화 만든다고 막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기도회를 했을 때 보수파 기도할 때로. 근데 그때 한 대화가 에스겔서 37장이야.
마른 뼈들 일으키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마른 뼈를 북한으로만 생각했지. 저 북한 동포들이 정말 마른 뼈 같이 됐는데 저 북한 동포들 다시금 생기를 풀어내 가지고 통일을 해야 되는. 그랬는데 이제는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마른 뼈가 돼버렸는데. 맞아요. 어쨌든 희한하게 제가 그래서 묵상할 때마다 날짜를 기억해서 쭉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37장을 묵상하면 30장 묵상했던 연도의 그 메모를 쭉 있고 오늘 걸 이제 메모하면은 이제 오늘 거는 쓸 게 많지. 뭐 기도회도 했다, 윤석열 담화도 했다, 또 조은진 대표님의 향후 국정 일정에 대한 또 그런 내용들 이렇게 이제 기록하거든. 그런데 어쨌든 지간에 2015년에 정강훈이 만나가지고 그 마른뼈 대화한 얘기를 메모를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감사하지. 그때 정강훈이 때 엮였으면 그러게 나도 말이야. 운명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렇지. 그리고 정강훈이가요. 이 천안 지역이 또 정강훈이 지역이 세거든요. 거기에 내 아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한테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왜 거기서 조원진하고 우리 공화당에서 쌩고생하느냐. 정강훈에 오면은 매달 밑방만 원씩 주고 할 텐데. 돈으로 다 매서. 그런 제안이 많이 없었다니까요.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지하에 했지만 어쨌든 참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참 미안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 이 전국의 흐름과 또 승리의 비결까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럴 때 조원진 당대표를 중심으로 우리가 먼저 뭉치고 그래서 제야의 보수 대통합의 또 중심세력이 되고 그리고 원내 세력과 결합해서 참신한 후보를 내세워서 정권을 다시 찾아오고 또 계속 보수가 집권해서 자유통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중요한 때가 왔다는 사실 알고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의미에서 준비된 겁니다. 우리 창당 때부터 8년 동안 고생했지만 이 고생이 헛고생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때 믿는 게 알고 오늘도 에스겔서의 36장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번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36장 6절에 뭐라는 거니? 그리하여 할지라도 너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해서 반드시 이루지만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37장으로 넘어가서 에스겔아 너는 마른 뼈들에게 태어나라. 생기가 들어가라고 태어나라. 그래서 지금의 결정적인 역사는 뭐냐?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 결국 국민이 결정하는 거예요. 속아도 국민이 속는 거고 대통령을 뽑아도 국민을 뽑는 거고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해서 한강에 대한민국 건국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해서 한강 기적기도 국민이요. 김영삼을 지지해서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도 국민이고 김대중을 지지해서 핵개발한 것도 국민이고 노무현을 지지해서 자살시킨 것도 국민이고 박근혜를 세운 것도 국민이고 결국 그걸 버리고 문재인을 세운 것도 국민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세운 것도 국민이고 이번에 국민들이 또 책임을 져야 될 때란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제발 깨닫기는 사악한 이재명도 안 되고 저 간교한 30년 동안 형제지간처럼 지냈던 하루아침에 권력으로 배신하는 한동훈이도 안 되고 이제 국민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정의와 진실로 보수 대통합의 그런 후보를 지지해서 마지막 이 역사를 이루어야 될다라고 하는 중체됨을 깨닫는 국민 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 12월 12일이죠. 12.12가 우리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첫째, 1948년 12월 12일 1948년 12월 12일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됐죠. 그래서 우리가 건국절이라 강복되는데 사실 그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리 건국을 하면 뭐예요? 유엔이 인준을 안 해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하고요. 메가더 원수가 방문한 거 국가원수로 방문한 거 최초에 왜? 일본 군정사령관이잖아요. 일본의 국가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원수 자격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19일 날 답방차 이승만 대통령을 일본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그날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순 반란 사건이 또 무슨 얘기냐? 소련이 정부를 다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없는 사이에 여순 반란 사건을 일으킨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도쿄 하네다 공항에 딱 내려서 국민회의를 할 거 아니야. 국민회의는 뭐 제일 먼저 뭐 하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건데 태극기가 있어 없어? 태극기 있어 없어? 그때는 없어. 없어. 왜? 인준을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뭐만 있어? 유엔기, 성조기, 일장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 딴 데 쳐다봅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경례 안 하고. 그리고 자기가 태극기를 들고 다녀. 선태극기를. 이런 거를 우리 국민들 알아야 돼. 이런 역사를.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딴 데 쳐다봅니다. 일장기 쳐다보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태극기 선태극기 들고 다녀. 그런데 12월 12일 날 제4차 파리 유엔 총회에서 인류 역사 최초로 대한민국이 초계 결의로 인준이 됩니다. 네.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위대한 사건을 12.12 사건. 이승만 대통령이 이 인준을 받으려고 4명의 특사단을 보내고 4명의 대표단을 보내고 이것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특사단을 또 보내. 4명을. 8명이 외교 공작을 해가지고 성공을 한 거죠. 뭐 그 예와도 아주 재미난 예배가 많아. 비신스키라는 놈이 그 유명한 필리버스터라는 걸 합니다. 이 투표를 못하게 방해하려고. 그래서 이놈의 새끼가 얼마나 지독하지. 한번 연설했다면 막 2박 3일 하는 놈이야. 진짜. 그런데 이 인준 때는 말이에요. 딱 필리버스터 하려고 딱 섰는데 갑자기 목이 하면서 말을 못하는 거야. 툭툭거리는 거야. 그런데다가 조병옥 박사가 특사단으로 갔거든. 장면은 대표단 단장으로 갔고. 왜 장면을 보냈냐? 장면이가 카톨릭이잖아요. 파리가 카톨릭 국가잖아. 그리고 카톨릭 국가가 많잖아. 그러니까 장면을 대표단으로 보내고 그것이 또 마음에 안 넣어가지고 용감무쌍한 그래도 조병옥이를 또 보낸 거예요. 대표단으로. 그랬더니 비신스키가 대한민국을 비난하려고 조병옥이란 말이야. 이승만의 경찰계가 돼가지고 술만 처먹고 유엔이 도와준 거 가지고 막 비난을 한 거야. 그랬더니 조병옥이가 발언권 얻어가지고 딱 들어가지고 야이 스탈린의 사냥개야 그랬어. 야 유엔 본부에서 야이 이승만의 경찰개야 그랬거든.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야. 조병옥이는 미 군정 당시에 경무부장을 했지 건국 후에는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나중에 6.25 때 내무부 장관을 했지. 그러니까 이승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선동하는 거야. 야 이승만의 경찰개야. 그랬더니 야이 스탈린의 사냥개야 그랬어요. 비신스키가 진짜 사냥개 노릇했거든. 발트 3국을 공산화 만들기 위해서 인간 백정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 죽였거든요. 이게 얼마나 센스 있는 사건인 거 아니? 덜레스 알죠? 덜레스 대회가 덜레스 부인이 조병옥 박사 그 연사를 내려니까 눈물 흘리면서 고맙다고. 왜? 그동안 비신스키한테 무지하게 시달렸거든 그냥. 근데 속이 터졌는데 그 한마디에 그냥 속이 순하다고. 그래서 인준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2.12 사건이 있었지. 1950년 12월 12일 화요일 날 제9사단 참모장 박정희 중령과 교사 출신의 유경수 영수정 여사가 부산 대구 성당에서 딴딴따단 결혼식을 한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박정희라는 군인 천재가 유경수라는 현모 형사를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지. 만약에 유경수를 못 만났으면 그 가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군인 지도자로 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신비란 거 너무 요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12.12 언제냐? 10월 26일 현직 대통령이 부하 중정한테 시해를 당하는 이 국가적인 비극을 일어났는데 거기에 관련된 게 계엄사령관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인 거예요. 계엄사령관. 그러니 이걸 지금 뭐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잡아내려고 막 난리를 치지만은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이거는 계엄사령관이야. 이거 정승화가. 근데 혐의가 있거든. 시해하는 자리에 있었고
여러 가지 행태를 보니까 이놈이 완전히 동주자 내지는 지가 해먹으려고 아주 끈끈을 부리는 거네. 그러니까 이거를 체포하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 12.12 사건입니다. 이건 구국의 사건이었던 거죠. 이거를 나중에 김영삼 정권 때 이거를 내란으로 몰여가지고 이렇게 이놈들이 하는 거죠. 이건 정치적인 사건, 정치적인 워딩이지 절대로 내란의 군사관련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김대중이가 바로 1980년도에 5.18 사건으로 내란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은 놈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아주 영웅이라는 대통령까지 되고 그 세력이 결국엔 그 반대 세력인 12.12를 군사 반란으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나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12.12가 있었기 때문에 내란 사태를 진압하고 시해 사건을 진압하고 또 전두환 이 대통령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우리 역사상 한강의 기적의 꽃이 피운 게 그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해놓은 모든 것들이 여러분 88 올림픽도 박정희 대통령이 준비한 거예요. 그걸 유치한 게 전두환이고 그거를 한 게 노태우잖아.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보수파 지도자가 맞는데 다만 우리가 왜 이승만 박정희만 하느냐 정치자금 비리가 있었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례재단 문제 또 연희동 자택 우리는 우리 공화당은 철저하게 천년결백이기 때문에 그런 금전적인 비리가 있는 노태우 전두환을 계승을 하는 거죠. 보수 지포자긴 하지만 계승은 안 하는 거죠. 어쨌든 그게 12.12 사건. 왜 계승을 안 하는 그래서 거기는 그런데 나는 분명히 이 역사가 기록되리라고 봐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12.12 요 비상계엄을 하게 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낱낱이 박힌 이 사건은 굉장한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12.12 사건이라는 거지. 이것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인 맥락을 알고 했다면은 다시 봐야 되겠어. 그러나 어쨌든 희한한 거는 12.12 네 번째 사건은 딱 들어맞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미 설명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항하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막 국민들과 그 추위에 다 여기 택기집에 했던 사람들 그렇게 했는데도 그거를 못 이용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다 죽어가는 상황에도 투쟁하겠다고. 그 앞에 정말 군인들도 다 배신하고 말이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어떻게 군인이 기자회견하고 군인은 다른 명령도 했으면 나 그만하면 그만인 거예요. 변명할 것도 없고 없고 나는 군인으로 명령을 따랐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 어떤 법적 절차할 때 그때 가서 하면 되는데 여기 안 나올 수가 없네. 이 새끼들이 다 해서. 별도 이런 놈들이 없어요. 1등병만도 못하는데. 군인까지도 이렇게 무너졌으니 어렵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투쟁하겠다고 하는 이 워딩이 굉장히 중요한 워딩이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워딩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돌아서는 윤석열 지도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선거 때 그 한동훈이 때문에 또 돌아섰던 유튜브들이 이번 기회에 이걸로 다 들어서고 뭐 또 뭐 쇼긴 하겠지만 지금 용산에다가 또 허안 또 난리 치잖아요. 다 장사 쓰긴 하죠. 그게 다 장사 쓰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국민입니다. 이번에 국민이 각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공산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깨어야만 그리고 국민을 깨울 수 있는 세력 활동을 우리가 지금까지 했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조원희 대표님의 보수대 통합, 구국국민회의 이걸 통해서 제야와 원내와 원외가 결합이 되는 그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 52년도 발치개헌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52년도에 국회가 이승만을 내쫓으려고 했어요. 그때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았거든. 대통령을 그때 이승만 안 뽑고 장면이나 조병호 뽑아가지고 이승만을 내쫓으려고 했어요. 전쟁 중에. 아니면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했어요. 내각제 개헌을 해가지고 그냥 이승만은 그냥 바지사장을 앉히고 실권 총회 이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때 국민들이 분노해가지고 국회 해산하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거를 못한 거야 이승만 대통령. 왜? 자기가 만든 재헌국회잖아요.
그 대신에 전시니까 계엄령을, 그것도 영남 지역에만 계엄령을 내가지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엄령을 했는데 국회가 반대했어요. 그래서 철회했어, 법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엄령을 발의해가지고 이번엔 국회의원들을 잡아낸 거지. 그래서 제야의 자유당이 생긴 거예요. 자유에서 이거 탄핵 반대 외치, 내각제 반대 외치고 직선제 개헌하라 그러고 국회에서 하라고 그러는. 그 다음에 원내에서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당이 없었거든요. 다 한민당이 다 각자 놀았거든. 근데 이제 당이 있어야 되겠다 이걸 하게. 그래서 장택상을 중심으로 해서 신라파라고 그래가지고 신라회라고 그래가지고 친 이승만 대통령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원내 자유당을 만든 거지. 요 두 개가 결합해서 자유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발치개헌을 선거해서 직선제 개헌을 하고 최초의 대통령을 뽑아서 이렇게 우리가 휴전도 하고 한미동맹도 말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때랑 어떤 면에서 똑같은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원내 보수 세력, 원내에 이제 보수 세력이 바로 그 바른 보수 윤상현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생겨서 이게 결합이 될 때 우리 민족의 놀라운 마지막 좌우 전쟁의 결론의 역사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